가사조사 절차는요, 매우 중요하다. 가사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 8가지에 대해서 5번째, 겸손하면 안 돼요. 가사조사관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안드로메다로 가시면 안 되고요. 가사조사는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요. 형사, 가사, 특히 형사는 군대 사건들, 그 다음에 성폭력, 성범죄, 그 다음에 민사, 그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연코 가장 많은 사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혼 가사 사건입니다. 이혼 가사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지 않죠. 유독 이혼 사건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해.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의 지난 결혼 생활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의 지난 결혼 생활,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물론 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흙탕을 만든 건 사실 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을 벗어내는 게 그 진흙탕을 나한테 잔뜩 묻어있는 그 진흙을 떨쳐내는 게 이제 이혼 소송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달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법원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해. 얘는 A를 주장하는데 쟤는 Z를 주장해. 그러니까 A, B, C 뭐 그런 주장을 해야지 아, 이 정도의 이런 모습의 결혼 생활을 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극과 극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판사님은 어떻게 이걸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은 내려야 돼.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가사 사건의 판사님들이 조정으로 계속 회부를 하는 거예요. 너네 제발 조정하면 안 되겠니? 그런 식으로. 저도 제 사건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정을 안 하겠다고. 조정이 안 돼. 아, 나도 조정하고 싶지. 근데 상대방이랑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데 계속 조정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판사님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판결 내리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뭡니까? 가사조사라는 제도예요. 가사조사. 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가사조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가사조사관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사 사건에서. 특히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서로 막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 소송에서. 판사님은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제일 좋은 거는 판사님이 두 사람 얘기를 찬찬히 듣는 거겠죠. 근데 판사님은 바쁘잖아요.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어. 그래서 가사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조사관한테 명령을 내려요. 오더를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혼 사건에서 이거를 조사해. 구체적인 오더를 줘요. 예를 들면 양육 환경을 조사해라. 아니면 아예 의사를 확인해라. 둘 다 양육권을 주장할 때. 그렇게 매우 구체적인 오더를 받고 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자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오더 이외에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시간을 가지고 물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판사님이 막 1시간, 2시간씩 얘기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판사님을 대리해서 쌍방을 조사를 하죠. 같이 조사하기도 하고 면접 조사 길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 한 번은 남편 아니면 같이 그 다음에 출장 조사 나와서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거죠. 남편 집, 아내 집 가서 아니면은 보조 양육자가 누군지 뭐 친정 부모님이야. 그럼 친정 부모님과 인터뷰도 해. 사진을 막 찍어. 그리고 양육 의지를 막 물어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가사 조사 절차라는 게. 그래서 가사 조사 절차는요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여러분 가사 조사에 거의 다 회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사 조사 절차가 이혼 소송의 아주 중요한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가사 조사 절차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다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사 조사관이 직접 변호인의 조력 없이.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서명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사조사를 잘 받지 못해서 좋지 않은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가사조사관은 심리상담사가 아니다. 자, 여러분, 가사조사관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이 저 사람이 판사님의 명을 받아서 결혼 생활, 증거가 없는 진흙탕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결혼 생활을 저 사람의 눈과 입으로 새롭게 사실이 구성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소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소연하는 건 좋죠. 근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마치 저 사람이 우리가 부부 상담 하잖아요. 심리 상담사인 것처럼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진실을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자, 가사조사관은 심리 상담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막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친구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매우 공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은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조사관은 사람이다. 자, 가사조사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으로서 편견이 있어요. 그쵸? 아니, 판사님도 주관이 있는, 그러니까 선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서류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 잘못했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편파적일 수 있지. 인정하시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이 기록만 보고 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학력, 뭐 직업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미리 재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나를 대한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가사조사는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도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사가 공들여서 쓴 서면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서면 따로, 가사조사 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조사관이 쓴 가사조사 보고서, 가사조사 절차는요, 나중에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판사님한테 상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판사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쓴 서면에는 변호사가 개입이 되니까 변호사가 나한테 불리한 요소들은 빼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서면을. 그리고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잖아요. 매우 정제된 언어로 써있단 말이에요, 서면은. 근데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뱉은 거는 정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행위가 개입이 돼요. 가사조사관의 판단이. 근데 가사조사관은 내 편이 아니잖아요. 내 편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서면과 다른 논조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고부간의 갈등이 서면에 나와 있어. 변호사가 쓴 서면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가사조사관이 막 물어봐. 친구처럼 물어봐. 근데 정말 이랬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하셨네. 막 그럼 내 편을 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러죠. 아니, 근데요,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라고 내가 한 발 물러서는 진술을 해. 그러면은 가사조사관이 그대로 적습니다. 서면에는 너무 가장돼서 표현이 된 것이다.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서면, 변호사의 서면에 신빙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했던 다른 말들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면에서 쓴 그런 형용사, 부사, 감정적인 것들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진술을 물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건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즘 이혼 사건들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근데 그거를 증거가 없죠.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나한테. 그 증거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가사조사관이 물어봐. 뭐 핸드폰을 던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통해서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가사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요, 나중에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송괴니, 폭행이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는 가사조사 보고서예요. 그걸 내요, 진짜. 그러면 나는 하나의 리스크가 더 생긴 거죠. 형사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아내긴 했지만 이거 쓸데없는 노력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기록에 남을 거다. 그 기록의 일부는 상대방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사조사관의 판단이 개입돼서 그것을
판사님이 보게 된다는 거. 그럼 나는 지금 이 이혼 소송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투고 있는데 가사조사에서 내가 엉뚱한 얘기하면 그냥 자백하는 진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백은 굉장히 증거 가치가 높죠. 불륜도 증거가 없으면 내가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술술술 막 다 불어. 가사조사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5번째, 겸손하면 안 돼요. 겸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겸손하지 마세요. 이건 아까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런 거죠. 저도 잘못했죠. 그런 얘기, 상담할 때도 항상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저도 잘한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소송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완전히 가리는 게 소송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했겠죠. 나는 뭐 잘못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한 잘못이 만약에 1이고 상대방이 한 잘못이 9라면 그건 다른 거예요. 저도 잘못했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술, 그냥 쌍방 귀책인 듯이 그런 식의 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뭐 저도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어요. 저도 그때 너무 예민했어요. 라든지 그런 식의 겸손한 표현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요, 사리에 맞게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한 잘못은 어떤 것이고 상대방이 한 잘못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겸손한 건요, 바보입니다, 바보. 나도 잘못했지. 내가 안 따졌으면 되잖아. 아니, 부부 사이에서요, 의문이 나는 거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의문이 드는 게 있으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공자님이 얘기하잖아요. 의사문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물론 상대방이 나를 예를 들어서 화를 내거나 날 때리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물어본 행위가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 성질 알면서 물어봤죠. 저도 잘못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사조사관을 공격하지 마세요. 자, 가사조사관은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조사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발끈해. 마치 상대방을 편드는 거 아니야? 가사조사관이? 그러면서 발끈해서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 가사조사관은 그걸 또 적죠. 가사조사관은 지금 나의 말하는 말투, 태도, 언어 습관 그런 것도 다 관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화를 내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와 평소에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겠구나. 그래서 같이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가사조사관에. 그럼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무엇을 물어보던 간에 가사조사관이 궁금해하는 게 곧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요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진술로. 가사조사관이 더 이상 의문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답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했다고 가사조사관은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누구 편이냐는 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7번째, 가사조사관은 비둘기다. 이 말은 뭐예요? 가사조사관은 그냥 가사조사관이 궁금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판사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쓴 가사조사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왜? 증거가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판사님이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 보고서가 좋게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면을 잘 쓰는 것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가사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인이 동석을 해서 조력을 받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가사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혼자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판사님한테 전달된다는 거. 가사조사관은 비둘기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가사조사관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자, 가사조사관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뱉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가사조사 보고서에 실릴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변호인과 함께 작성한 그 서면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서면을 그냥 구두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두로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명백한 이혼 3대장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아닌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거 매우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거는 파탄되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게 뭐예요? 가사조사관을 설득시키면 돼요. 아, 이 두 부부관계는 파탄이 났구나. 더 이상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구나. 노력할 게 없구나. 다 했구나. 그것을 가사조사관이 느끼게 하면은 이긴 거예요. 이혼 사유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마치 일시적인 갈등인 양, 해결될 수 있을 것인 양,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가사조사관은 아, 이 두 가정은 아직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사조사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인 호소 좋아요.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세요. 동정심에 호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생각하시고 가사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가사조사를 받는 목적은 뭐다? 가사조사관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사조사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전선을 단일화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 배우자랑 싸우고 가사조사관하고도 싸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사님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가사조사관의 말을 들을 뿐이고요. 가사조사관한테도 이러면 두 사람의 결혼관계 어땠을 것인지 추단하는 자료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사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8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이혼 타이밍인지 고민이 된다.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혼 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지, 이혼의 타이밍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저에게 오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에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이혼이라는 건 매듭을 짓는 거죠. 근데 매듭을 짓는 게 끝이 아니고 매듭을 짓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은요 보통 1년에서 길면 2년까지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나를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결혼도 아는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아이가 있건 없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재혼을 했건 안 했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건 행복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